네, 좀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소개받은 남북 교류협력 지원협회 강영식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지원협회가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중앙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한 350여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한 28개 되니까 나누면 한 부처당 보통 15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데 통일부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저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고 또 하나가 소위 하나재단이라고 그러죠. 이탈주민재단 2개밖에 없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아마 국토교통부, 복지부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름 그대로 뭐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인도지원, 사회문화 이 3가지 분야를 보통 교류협력으로 하는데 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제도, 뭐 지원 등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뭐 한선희 목사님은 뭐 협력법을 지키신 적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지겠지만 농담입니다. 지자체든 민간이든 간에 물자, 반출, 방북, 접촉 등등의 재반 교류협력 사업을 하실 때는 저희 협력협회를 한번 거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주가 아니라 사무실을 통일부에서 자주 뵙길 바라면서 제 교류협력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좀 바라는 간절합니다. 그 총장님 소개해드렸듯이 제가 23년 6개월이죠. 23년 6개월간 대북지원단체의 하나의 우리민족 선호도끼운동에 일을 했습니다. 제 전임 총장 국회의원이 됐고 제가 지금 하다가 재작년 말에 그만두고 소위 어공이 된 큰 분야에서 어공이 돼서 지금 1년 8개월이 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교류협력 지원협회가 열심히 지원해야 되는데 뭐 했냐. 참 송구스럽습니다.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 텐데. 근데 제가 여러 군데 가끔씩 다니면서 이렇게 지역사회 어르신들, 지도자분들이 모이신 모임도 참 오랜만에 봅니다. 사실 크게 요새 관심도 떨어졌는데 이 전주 지역의 교계 지도자분들 또 시민사회 지도자분들 많이 모신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전라북도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민족 일할 때 전라북도랑 같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육대수 사무관님도 계시고 당시 신앙우수님도 계시는데 요즘 빅3라고 그러죠. 지자체가 경기도, 서울시, 강원도 거기가 100억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전체 17개 광역시도의 남북협력기금의 절반 가까이 3분의 1 가까이를 3개 시도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열심히 했던 데는 전라북도입니다. 2002년도에 북이 이제 단순 지원에서부터 좀 개발 지원을 좀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나서 농업 분야, 축산 분야의 개발 지원, 협력 사업을 나선 게 사실 전라북도였죠. 아마 강은육 지사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그 소개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북이 지난 20년 동안, 한 10년 동안 좀 멈춰져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남쪽과 특히 남쪽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데가 2000년부터 2011년 정도, 10년 정도일 겁니다. 10년 동안 남쪽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북이 도움받는 게 많이 있죠.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자신들은 알고 있었지만 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분야,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이든 보건이든 축산이든 산림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현대적인 기술을 익히고 방식을 배웠다는 점에서 또 거기에 대한 시설들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직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아마 농업기술일 겁니다. 제가 기차 타고 오다 보니까 좀 남쪽에 좀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양하는 논밭이 있더라고요. 아마 육대수 당시 사무관이 보셨듯이 2002년도에 전까지는 북이 이양법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식량도 떨어지고 그 이유는 이양법이란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기 상당히 어려웠고 이양법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재, 특히 비닐방막이라든지 이양장이라든지 특히 거기에 필요한 이양기 그리고 아직 북이 생산하지 못하는 콤바인이죠. 종합수확기 같은 것이 일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라북도의 소위 평안남도였죠. 평안남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3헥타르를 전라북도와의 협력 사업으로 두고 무려 3년 동안 시범 경작을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퍼뜨립니다. 그것이
농업의 현대화입니다. 그 농업의 현대 밑바탕에는 전 전라북도의 헌시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10년이 중단된 10년이 지난 지금 북이 어떨까? 아시다시피 2007년 10월 4일 날 남북 정상회담 때 지금 공개화돼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직접 요청한 것이 두 개 아닙니까? 여러 개겠지만 하나가 비닐방막 공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콤바인 10,000대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남쪽에 콤바인 10,000대면 1년에 50만 톤 생산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도 보고가 된 거죠. 그럼 남쪽에 얘기를 한 거죠. 모 회사의 콤바인이 좋더라. 그 비닐을 소위 이양법이 참 해보기가 좋더라. 그러한 현대적인 기술 협력에서 고맙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2009년부터 막혔죠. 2008년 지자체 지원이 막히고 2010년에 소위 오해사 조치 있으면서 농기 같은 분야가 가지도 못했습니다. 비닐방막도 가지도 못했고요. 그 최근에 북한의 사진을 보시면 농업을 어떻게 하냐. 4, 5년 전만 해도 북의 이양법안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양기를 가지고 하는 법이었는데 최근에 오다 사진을 보고 또 어떤 목사님이 아까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그게 올해 사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불확실하게 돌아다니니까 농법이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 너 성급하지 우리 전 비닐방막이 없는 거죠. 이양기 자체도 확산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모내기 하는 건 물론이고 옛날 소위 냉장고짜리 방식으로 큰 미호를 갖고 좀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노동신문 이따 시간 되면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아니 그건 아주 대표적인 전 오다가 전라북도 오면서 그 묘를 이렇게 봤습니다. 아 이렇구나.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은 모르잖아. 그 별을 어떻게 이양을 하는지 모르는데 당시 북한 사람이 하는 거죠. 5월이면 모내기를 하죠. 근데 북한은 밀식 재배 아닙니까? 한 평당 120주에서 150주에 성묘 한 30cm 되는 성묘를 빡빡하게 밀식했습니다. 그 전자가 이제 김일성 주석이 하신 우리는 땅이 땅이 좁으니까 빡빡하게 하면서 소출 늘려야 된다는 게 주체 농법이지만 재래 농법인 거죠. 근데 우리의 농법은 어떻습니까? 요만한 이양에서 10cm 정도 안 되는 조그만 묘를 평당 80주 심잖아요. 그 소식법이라고 그러잖아요. 5월에 전라북도가 지원했던 3헥타르의 논과 자기들이 했던 성묘 방식을 비교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심었는데도 또 빡빡했고 남쪽 방식 이양기로 심은 거는 듬성듬성 심으니까 저게 4개월 후에 과연 벼가 날까라는 거에 의심이 드는 거죠. 그게 노동신문에 나중에 나옵니다. 9월 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추설해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나는 겁니다. 같은 종자를 쓰고 북한 종자를 쓰고 같은 비료를 줌에도 소위 이양법이 이렇구나라는 거에도 북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양이 되려면 당연히 보호 못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등등이니까 그런 점에서 북이 이제 쭉 기술 배워온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초기에 장황에 드리냐면 참 말이 거꾸러집니다만 이따가 사진에 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5년 만에 2018년에 평양을 연달아 갔습니다. 그때 여러 군데 지자체가 같이 갔죠. 그 지자체도 가고 저희도 갔을 때 저희들이 당연히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들 지원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성제약도 가고 소위 전라남도 같이 했던 남포 대종단도 가고 싶은데 일체 못 갔습니다. 첫날에는. 그 이유는 거기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협동농장이든 병원이든 공장이든 간에 10년 동안 남쪽의 지원을 받아서 협력을 해서 상당히 발전해서 모범적이게 됐는데 지원이 끊기니까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지원해 주지도 않아요. 결론은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남북과가 다시 좋아져가지고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미나일보 같은 정치 일꾼들이야 연결시켜야 되는 건데 해당 일꾼들의 책임자들이 싫은 거예요. 왜? 다시 협력하겠다 하다가 다시 남북관계 나빠져 봐요. 다시 지원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면 또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10년 동안 아까 6.15 어제가 6.15였습니다만 6.15부터가 시점으로 보는데요. 그 전부터도 많은 우리 선배들이 운동을 해보셨지만 소위 말해서 10몇 년 동안 해왔던 한국의 민간 차원의 신뢰를 하는 무슨 경제든 지원이든 것이 다 남북 간의 신뢰를 쌓는 운동이잖아요. 신뢰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북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하고 그저께 대통령이 백신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또 반대로 나오고요. 우리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더구나 북한 인민들도 주민들도 남쪽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어렵게 싸웠던 신뢰와 상호 간의 협력의 정신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걸 회복하기 참 어려워요. 그 회복의 정점이 2018년 4.27과 9.19였는데 결국은 지금은 그 시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돼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좀 민간 운동 차원에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좀 남북이 주체가 돼서 좀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의 활성화가 곧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은 곧 한반도 평화 구축 운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중단돼 있다고 표현합니다. 공식적으로 중단돼 있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프로세스를 다시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고민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우리 지도자분들 말씀 좀 경청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뭐 상황, 이게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월 말에 있었던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의견차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예전보다는 많은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보죠. 그리고 한반도에 현자로 가시는 몇 분들은 큰 성과, 그리고 6월 안에 깜짝할 정도의 평양에서 제3차, 4차 전밀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6.15 행사도 몇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편으로는 당국간에 뭐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또 앞에 그동안 어려웠으니까 이제 이 정도 우리 정부가 있으면 뭐가 반응이 나오지 않겠냐는 또 기대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뭐 10일 남았습니다. 15일 남았습니다. 15일 안에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세현 장관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음력으로 따지시죠. 음력으로. 음력 6월은 7월까지 가니까 하여튼 기대가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1년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그 누구나 전문가 많은 분들이 6, 7월이 중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계를 다시 작동하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은 낙관은 이성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고 비관은 감정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낙관을 가지면 되는 거고 비관을 가지면 안 되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전직 장관 출신이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낙관은 상투적이고 비관은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보는 거죠. 자, 과연 낙관이 상투적일지 낙관이 의지의 문제일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얘기를 했죠. 비교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인도주 협력, 개발관광, 방역협력, 코로나 등등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본질적인 문제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조선 태도 여하에 따라서 3년 전 돌아갈 수 있다라고 공을 넘겨놨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전 이건 말이라고 봅니다. 전 이 말에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군사적 문제가 본질적이고 교류협력이 비본질적이라는 말은 전 뭐 잘못된 말이라고 전 동의할 수 없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과정과 동시에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상호 간의 신뢰 쌓는 두 가지 축으로 이어진다 봅니다. 어느 한쪽이 중요하고 어느 한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 자체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서로 간에 상호 간의 역작용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북한식 셈법으로 말하면 본질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면 비본질적인 문제도 많이 잘 풀리고 또 거꾸로 비본질적인 문제가 잘 수란이 되면 거꾸로 정치적 문제도 해결돼 나가는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아주 선순환의 과정이 있던 거죠. 근데 막혀 있으니까 현재 남북 관계가 소위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적대 정책에 대한 문제, 소위 정치 군사적 문제로 막혀 있다 보니까 그것만 풀리면 모든 것이 되겠다는 게 있는데 전 착시 현상이라고 봅니다. 남북 관계는 정치 군사적 문제부터 푼 게 아니죠. 그리고 6.15 공동선언의 핵심은 어떻든 간에 6.15 이후부터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아주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남북 간의 민간 교류 협력이 대가 활성화됐다는 점에 그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북이 지금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차원의 인도 지원이나 교류 협력 사업 또 방역 협력 사업이 비본질적이다는 말은 저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이제 3월 15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담합니다.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제1비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대남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대남기구의 총 책임을 대남 대외 총 노동당의 책임을 김여정 부부장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그다음 김영철 통전부장 이 두 사람 핵심 라인 하에서 대남 문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김여정 부장 말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것 복심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결정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다만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심, 즉 대남 책임, 대남군 이런 결심을 했는데 그것을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책상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개성공단 폭파하고 나서 남쪽 관계를 협력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를 돌리겠다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스톱시킨 거죠.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결과를 보게 되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노동당 확대 회의를 열려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만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수뇌부에게 보고드린 상태에 있다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위 조평통을 없애겠다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다음에 있었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깰 용의가 있다라는 발언을 김여정 부부장이 했는데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아직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최근에 4월에 김여정 부부장이 9.19 군사 합의도 깰 수 있다. 그 깨는 문제를 최고 지도부 책상에 올려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북 관계가 아무리 경색됐다고 하더라도 2016년, 17년 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쟁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고 지켜져 있는 것이 군사 합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합의입니다. 9.19 평양 능라도 선언, 9.19 선언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분의 정상이 배석한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사인한 9.19 군사합의서가 전 20년, 남북대화는 50년을 보는데요. 하여간 50년 남북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봅니다. 물론 그 합의가 총알 3번 날라오고 한박도에 포격 한 번 있는 것 때문에 흐청거린 적이 있었지만 9.19 군사합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북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9.19 군사합의를 깬 가장 적대적인 행위가 B라고 보는 거죠. 여튼. 저게 깨지면 6.15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근데 저 문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9.19 군사 합의의 합의된 내용들을 지켜나가는 것,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4월에 김여정 부부장이 9.19 군사 합의를 깨는 문제를 최고 수뇌부,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와 책상에 올려놓겠다. 대단히 피크까지 간 거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특히 조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저께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격정태세를 유지하자고 그랬잖아요. 격정태세가 언제든지 쏘는 자세를 우리는 태풍 1, 2 정도 되는 겁니다. 하는데 그거는 아마 소위 말하는 바이든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합의사항, 그게 뭡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언제든지 준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그게 내용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의 좀 긴장 상태는 있지만 여전히 9.19 군사합의의 근간을 북이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 또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를 지키려고 남들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끈은 가지고 있다. 저것마저 놓치면 전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엔 공교롭게 북한에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게 3월 26일 날 이게 9.19 군사합의 내용이죠.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북이 미사일 하나 연습해서 발사했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서해 수호날 때 연평해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북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을 북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얘기를 했냐. 똑같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뭐 사거리 상당히 높은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때 문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하셨냐면 거대한 미사일의 위험과 함께 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으로 가슴이 뜨거웠다.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보니 든든하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한 사거리와 체제 수준의 탄도 중력 같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르렀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왜 우리가 쏘면은 한반 대화 분위기를 해트리고 자기들이 쏘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 든든한 무기가 되냐. 이게 북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며칠 전에 다른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국방 담당하시는 NS 차장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제일 큰 거죠,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유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유지가 뭡니까? 자주국방, 대양 해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문하면 어떤 분이 나보고 싱크빅이라고 그래요. 크게. 왜? 남쪽은 북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남쪽의 자주국방, 해양, 탄도미사는 소위 말하는 통일된 한반도의 위력을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도 북은 그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9.19 군사합의 전의 문제라면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9.19 군사합의 핵심은 뭐죠? 서로가 도발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가 군비를 증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북을 상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의 입장에서는 군비 증강으로 보는 거죠. 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공공기관장이고 뭐 나고정부 입장 생각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를 북한도 어떻게 설득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정된 군비 증강을 축소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남북 간의 대화가 다른 문제라고 하는 순간 전 문제는 풀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정치군사적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남쪽의 군비 증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고 자기들의 군비 증강은 한반도 평화를 유태롭게 할 거냐. 이걸 이중적인 논어법, 논리에 대해서 북이 강하게 반발하는 거고 그걸 설득해내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시민단체들이 6.15 또 8.15 행사를 통해서 이제 8월에 한미 군사훈련 연합훈련을 또 어제 이승석 장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미 군사훈련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이 대화 나올 거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군사훈련 중단한다고 하겠다고는 북이 대화 나올까? 또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단하자라고 해서 미국이 받을까?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복합한 게 있는 거죠. 저는 선호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중단된 북미 간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중단된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의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요거 해결하고 하고 요거 해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그것도 실타래처럼 확 끊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똑같이 1년 전이죠. 삐라하는 문제입니다. 이때도 맞죠. 이때도 군사합의서를 들고 나왔죠. 근데 깬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죠. 이 문제는 열 보셨겠지만 이거 자기들은 이런 삐라를 뿌리지 않고 예전에 뿌린 거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공교롭게 올해 초에 작년 삐라를 뿌린 그 삐라가 뭐냐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무 삐라 뿌린 거죠. 이게 삐라는 전 이 삐라를 뿌렸다 봅니다. 이게 뭐 아십니까? 이게 누구죠? 참 이게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그 유명 걸그룹에 나 갑자기 이름을 누군지 몰라요? 이름 하는 거죠. 뭐 이런 거고 이거 뭐 이렇게 독재자가 최후에 있을 거라는 거고 건드린 거 이설주 여사를 건드리는 거죠. 옛날에 그렇단 사람이라는 거고 바람꾼이라는 얘기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이설주 뭐 이런 형편없는 겁니다. 이거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북에 발견한 게 이겁니다. 이거는 연락이 없던 북에서도 연락이 와요. 이게 뿌려졌다 안 뿌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뿌리긴 뿌렸는데 김정은은
소위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후지모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간을 해내는 거죠. 굉장히 발전했어요. 지금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날린 거에도 북이 참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시민사회 일부조차도 이제 표현의 자유 버튼 얘기를 하는데 저게 표현의 자유가 무슨 관계며 북한 인권과의 관계는 무슨 문제냐. 전혀 관계 없습니다. 특히 앞에 말씀드린 판문점 선의도 예전 7.4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7.4 공동선언 그리고 올해 20주년이 되지만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모든 것에서 갖고 있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9.19 합의를 통해서 지켜져 왔던 남북 간의 서로 간의 군사적인 도발 판문점 소위 비무장지대에서 행위를 하지 말자 정면을 유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당연하게 법적으로 처리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남쪽의 탈북자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고 북한 인권 신장의 문제고 하는다는 점에서 도저히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정말 남북 협력합시다가 좋은 얘기를 풍선을 띄워보내면 그 좋은 일인가요? 그것도 아닌 거죠. 군사 분계선 내에서의 합의 없이 어떤 풍선을 띄우거나 총격해서 어떤 행위도 남북 합의에 안 나는 거죠. 그런 남북 군사 합의를 기초로 지키지 않고 북에 보고 군사 합의를 지키는 무리입니다. 다만 더 소위 말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남북 관계 기본법의 변형이거든요. 별거 통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했죠.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저 전단을 처벌하고 전단 금지하고 저거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조차가 우리 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것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보수나 국민의힘에서는 비하는 거리는데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방법이 틀렸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다음 몇십 년의 남북이 합의해왔던 서로가 서로의 체제를 폄하하고 그것을 소위 저런 수단으로 소위 말하는 음해해 나가고 군사적 도발을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적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2018년 있었으면 모든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2010년에 오늘입니다. 1년, 오늘이 맞는데 개성연락소 폭파 1년 되는 날입니다. 개성연락소 폭파되고 뭐 하면서 싸늘히 우리 국민적인 감정도 싫어진 거예요. 아유, 뭐 북이 남북이 전화인데 저런 거 보낸다고 뭐. 근데 막상 이런 삐라를 보신 분들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이제는 우리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다뤄야 되는데 저런 방식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많은 청년 세대들 국제사회 얘기는 그럼 북한의 인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 거기에 대해서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시민사회에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대북전 하니까 저거 하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뭐 특히 어르신들처럼 야 우리 박정희 때 봐. 뭐 저랬다. 근데 먹고 사니까 좀 나아진다. 북도 먹고 사니까 좀 나아지면 그때 인권의식이 생길 거다. 전 그것도 젊은 세대한테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과 대통령 때 인권 개선과 인도 지원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것도 또 맞지 않아요. 제가 다 저의 의견이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남북 관계의 하나의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는 북한 인권의 문제를 남북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려 나갈 거냐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시민사회가 고민해야 할 때가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전히 많은 대북전,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대북전 하시는 분들이 프레임은 뭐냐. 북한 정권은 밉지만 북한 동포의 고통이 너무 같은 동포에서 어려우니까 북한 정권 있지만 불쌍한 북한 동포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좀 맞습니까? 지금 9.19 시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북한 인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려고는 김정은 정권의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판문점 선언과 9.19 선언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저조차 또 많은 분들조차 어디 가서 할 때 뭐 정권이 북한 정권이 원래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인민들 어려우니까 도와주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전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주로 대북전에서 말씀드릴 텐데 대북전 패러다임이라든지 우리 북에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과감하게
4.27 선언, 9.19 선언, 지금 형해됐다, 뭐 여러 가지 좀, 4.27 선언 3주년이다, 뭐다, 말하기가 참 무한할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 바닥을 치고 있지만, 전 그래도 거의 형해와 다가가는 4.27과 9.19, 특히 9.19 군사합의, 세 개의 합의를 지켜내고 세 개의 합의를 남북관계 보편적인 프레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거칠게 말씀드리면, 북한 정권을 밉지만 북한 인민들이 불쌍하니까 돕는 게 아니고, 북한 인민들이 어떻게 살아보는 북한 당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하고, 필요하면 거기에다 우리가 고언도 하고 협력해서 북한과 우리가 잘 살게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게 남북 간의 분위기를 타는 거죠. 쉽지 않은 거다라는 제 고민의 단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답답한 거죠. 뭐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민간 저도 그렇고 뭐 하고 있냐 많은 말씀들 이렇게 하고, 통일부 장관 책상 치지 왔냐 왜 안 치냐 등등 하는데, 대통령이 안 움직이신 거죠. 대통령이 스스로 2년 전에 너무 북미 간의 시계만 바라봤다, 해야 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방역, 그 전에 개별 관광 등등 했지만, 그래도 안 되는, 힘을 안 실었습니다. 북이 대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북하고 대화를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협력하고 미국하고 대지한 날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대통령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리 뭘 해봐야, 그리고 트럼프 바뀌었죠. 바이든 정부를 보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 세웠죠. 오케이, 열심히 노력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드디어 남북 협력 관여에 대해 인정을 받고, 되돌릴 수 없는 소위 CVID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에 합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제 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지런히 다니는 겁니다. 박지원 장관 다녀요. 시간이 늦었냐 안 늦었냐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너무 남북 북미 간의 시간만 바라보고 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을 하겠다. 하지만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왜? 한미 동맹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쓰면 저희 일에 갇힌 한미 동맹이죠. 현대하단 한미 동맹이란 말은 붙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하고 싶어도 해도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망했지, 이제 바이든 시작했지, 1년의 공백 속에서 할 수가 없었다는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 뒤통수 맞았지. 그러니까 1년 반을 허송세월했다는 자괴감을 대통령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임기는 1년밖에 또 안 남았습니다. 이게 180석을 여당이 가졌지만 이거 국회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은 좀 만만치 않고, 더더구나 반응이 오길 기다렸던 북한도 반응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일 답답한 건 문재인 대통령일 거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답답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전 우리 여기 YMC도 계시고 뭐 한선 목사님이 계시고 같이 있는데, 이럴 때 한국 시민사회가 뭘 주장해 줘야 되냐. 한미 군사연합 중단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4.27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두 정상이 조건 없이 만나서 민족의 운명을 다시 논의해라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가 없다, 그래도 되겠냐, 그래서 북한이 나오겠냐,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 한국 시민사회 주장할 것은요, 다 불만인 거죠. 북도 불만, 우리도 불만, 다 불만인데, 그럼에도 남북이 다시 한반도 주인으로서 갖기 위해서는 정상이 만나서 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다 테이블에 놓고 다시 제2의 4.27 선언을 해나가는 결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빡친 사람이 아닌데요. 얼마나 북이 내부적으로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내고 우리도 하고 미국도 동의하게 이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 뭐 답은 어디겠습니까? 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군사훈련 8월에 연합을 중단시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제2의 판문점 선언을 일어나기는 힘, 그게 소위 말하는 제2의 촛불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간에 국민들 범국민 운동을 통해서 두 복잡한데 조건 없이, 이게 4.27 정신 아닙니까? 뭐 평창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강릉 가는 KTX 첫 열차 속에서 트럼프와도 상의 없이, 북한 여기 없이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같은 조건 없이 내년에 있는 한미 군사훈련 연합을 중단시킬 용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고민하다가 그 결정이 우리 동맹을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선의의 뜻을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날 조건 없이 참여하겠다.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4월에 군사훈련 중단하면 니들 나올래 말래?
북이 우리 나갈 테니까 중단시켜라 이렇게 갖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한 일방이 선의적인 결정을 하면 또 선의적인 결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4.27 정신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난맥을 뚫는 거는 한 두 정상이 조건 없이 만나서 모든 난제를 푸는 해법을 노력하는 거다 보고 그러면 만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15 때 만나서 소위 거기서 뭐 그랬죠. 하여간 뭐 어게인 뭐 양기 뭐 문행김 뭐 만나요라는 뭐 그런 캠페인을 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캠페인이 중요할 때다. 이제 만나서 다시금 이 어려운 문제 풀자라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근본적인 사고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 지금은 제2의 판문점 선언을 만든 제2의 4.27 회담을 조건 없이 남북 정상이 가져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시민사회 핵심적 아젠다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이거는 뭐 됐다고 보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거지만은요. 전 뭐 반의 성공이나 상당 부분의 성공에 봅니다. 북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는 관점이 두 개입니다. 한반도 안전을 비핵화냐, 북한의 CVID 되돌려서 거역할 수 없는 비핵화냐, 두 번째가 싱가포르 합의냐. 이 두 가지를 합의문에 내놓은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가진 문제겠죠. 그리고 남북 협력에 관한 지지, 대화,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건 약간 입섭일 수도 있어요. 막상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 금강산 하겠다고 그러니까 약간 제재가 뭐 들어오잖아요. 물론 그 말은 그 말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전에 협의하고 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라는 메시지는 여전해요. 근데 트럼프처럼 일체 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트럼프 때처럼 뭐 타미플루가 못 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북협력을 지지하지만 남북협력은 아까 말한 일치된 접근으로 나가야 된다. 여전히 걸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거 가지고 북한이 대화에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말 삐뚤어진 마음, 소위 말해 그 마음이 풀리겠냐. 또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고 바이든을 만나지 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냐. 무슨 불쏘시개가 있냐. 더더구나 나가가지고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우리 편을 반대편에 되돌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이 실패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막 일리도 있는 거지만요. 북이 생각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성명을 바라보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를 이해할까. 이거 성공이거든요. 8차 당대회에서 2018년 1년 동안 있었더니 한 줄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난 것도 없고요. 하노이에도 만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9.1 군사합의도 없습니다. 2018년 1년, 특히 5개년을 정리한 모든 그 방대한 몇만 페이지 정리해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싱가포르 합의입니다. 토연프 얘기도 안 나와요. 대외 관계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의 존엄을 인정받고 있고 유상을 높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애착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 완전히 실망한 거죠.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바이든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뭐 그쪽 측근들이 하는 거지만 이건 그 누구도 뭐 찬성하지 않은 거 전 대통령이 열심히 해서 한 거예요. 북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했으니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격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 좋으신데 나와서 다시금 우리 민족의 문제를 논의하시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쪽의 성과다, 중국을 건드렸다, 결정적인 게 없다, 핵심 북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철회, 두 개 해제. 대북 정책 해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금은. 가장 문제인 8월 한미 군사훈련의 문제는 언급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북도 이제 나오셔. 나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가 좀 그런 입장이 긍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교류협력에 관한 문제를 드리는데요. 20년, 95, 6년부터 교류협력이 있었죠. 그 2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해온 게 뭐죠? 많은 교류협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류협력,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해낼 수 있는
뭘 만드는 거죠?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까? 뭐 국가보안법 없앴습니까? 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신고제를 바꿨습니까? 뭐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땅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물건 보내려면 전리 가고 팩스 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소위 남북 간의 다양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것이 9.19 성명이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3년 됐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뭘 했냐, 선제적으로. 이건 북이 어떻게 나오냐 관계없습니다. 노력을 저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건 거죠. 이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NSC고요. 지금 NSC가 있지만 사실 NSC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나가는 거죠. 이건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든 건데 바뀌지 않았죠. 노무현 정부의 이거는 합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일부 장관이 책상을 한번 치면 뭐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NSC 사무처장을 그때는 이정석 장관 상대로 오래 했죠. 여기에 전략 정책 정보해서 통일부의 입장이 균형적으로 발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등이 되면 누가 조정하냐? 대통령이 NSC 조정을 합니다. 물론 힘을 누가 주냐의 문제기, 상임위원장을 정동희 장관처럼 힘 주는 것도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 속에서는 통일부, 남북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국가안보실 체계를 보세요. NSC는 사무처는 1차장 실시입니다. 서주석 차장실입니다. 안보전략, 국방개혁, 사이버 정보지 여기에 남북관계 없습니다. 있는 게 하나가 통일정책입니다. 이게 그냥 정책인 거예요. 통일정책에 비서관만 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전체를 국가안보실을 좌지우지하는 데가 어디냐면 국정원과, 지금 국정원장 출신이죠. 안보전략 국정원 출신이죠. 국방부죠. 외교부죠. 국방부 출신이고 여기 외교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노동당 대가 회의를 끝나고 딱 NSC 회의를 합니다. 국가안보실에서 1차전 합니다. 배석을 하죠. 북한의 노동당 8차 당대회 대 평가 분석을 누가 하냐?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이 하죠. 그 두 번째, 거기에 따라서 한미동맹의 발전방어, 대통령 방미 이런 거 등에 대한 거 누가 하겠습니까? 외교부가 하겠죠. 군사훈련 누가 하겠습니까? 국방부가 하겠죠. 자, 통일비서관, 통일부는 뭘 얘기할까, 거기서? 삐라 뿌리는 단체 잘 관리되고 있나? 탈북자 관리되고 있나? 그 역할인 거예요. 남북관계, 소위 통일정책, 남북관계 정책이 소위 말하는 최고의 결정기구인 국가안보실에 차지한 퍼즐이 굉장히 적은 거죠.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장관 책상을 천다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1년 남아서 바꾸기는 어렵겠죠. 차기 대선 후보들 중에 몇 분이 이걸 바꾸겠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면은요. 외교국방은 외교국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쉽지 않지만, 지금 국가안보실에 비하는 거리 같아서 이 말씀 누가 드리면 좀 그러겠지만, 제일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군장비용 급식 문제입니다. 이 정부 5년 동안에 국방개혁 했다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2개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가 이제 이준희 성희롱 사건. 개판된 거 아니에요. 국방개혁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옛날에 계급사회가 돼. 두 번째가 아무리 군인도 줄이고 18개월 줄였는데 급식이 저게 뭐냐, 사진 한 장을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이 정부한테는 정부의 국제인권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죠. 대통령이고 어떤 남북관계를 한반도 프로세스를 다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근데 까놓고 해서 누가 그 고민합니까? 통일비서관 고민하겠죠. 누가 그걸 고민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비근하는 얘기지만, 이제 바이든 문 대통령이 고민하고 바이든 이제 어떻게든 남북대화 재개해야 되지. 북한테 뭘 주지? 고민 안 합니다. 그냥 머릿속에는 이거 좋게 하는 거고, 이제는 박지원 장관이 국정부에서 잘 끌어오겠지 하는 거지. 청와대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분위기를 잡는 작업들 안 해줘요. 메시지가 안 나오잖아요, 계속. 그 이유는 시스템의 문제다. 노 대통령이 얘기했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전 국가안보실 해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요. 적어도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관한 정책 결정은 국가안보실에 내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상 간의 그동안에 이 정상을 뭐 남북 합의서 7.4성명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두 개의 4.27과 9.19 선을 비주는 작업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늦었지만. 그리고 국가안보실 소속의 통일정책 비서관실을 독자수석실을 해야 된다. 바꿔버려야 된다. 국가안보실은 외교 문제만 해라. 이걸 똑 떼어서 별도의 수석실이라든지 정치로 가서 소위 말한 남북협력 수석보좌관실, 한마디로 평화수석보좌 해서 독자적인 입김을 주고요. 두 부서가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 말이 죄송합니다. 국가안보실과 소위 남북관계실에서 싸워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기서 다 이런 압도적인 외교, 국방, 국정원의 강경파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논리에 눌려서 결정된 걸 대통령이 어떻게 뒤집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통일부 산하는 둘밖에 없다고. 힘이 밀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남북정책 통일부 장관 뭐 하냐고 욕하는 게 아니라 통일부의 유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위 대북 정책의 독자성을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소위 지금 현재의 구조로 본다면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있는 통일정책 비서관실을 독자적인 수석실로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걸로 나머지는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아깝습니다. 사실은 저는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남한에서의 민간 거버넌스의 최고의 거버넌스 구조 중에 하나가 전 대북 정책이 되려고 봅니다. 근데 4.27 판문점 선언의 사진을 보시거나 9.19 평양의 사진을 보시면 옛날 장관들이죠. 야당을 포섭하려는 이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권을 마찬가지고요. 한 정권의 대북 정책의 성공이 다른 정치 세력의 실패가 되어버리면 꽝입니다. 그럼 항상 돌아갑니다. 한 정권의 대북 정책의 성공을 다른 정치 세력과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MB 때 뭐 통일 고문회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때 통일 준비회 같은 걸 부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하튼 간에 다양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습니까? 그게 없는 거죠. 뭐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적어도 어려웠던 남북정책, 또 성공했던 남북정책을 전 국민적인 공감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노력, 가버넌스의 노력들, 협치의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는 점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남북관계 교류가 다시 재개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습니다. 참 우리는 당연히 개성공동연락선 사무소에 원상회복을 주장할 텐데 그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데 여하튼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교류협력이 재개되면 4.27 합의의 핵심 중에 하나고 남북관계의 중단의 원인 중에 하나인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복구하자. 허물어진 폭파된 것을 다시 짓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 기능을 다시 살리자라는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안정적인 협의체는 구축이 돼 나가야 되겠죠. 이건 포스터 풀어나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끝난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나 황당한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몇 번 화를 내셨다가도 너무나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런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손도 못 댄 거 아닙니까? 바흐가 마지막에 누가 전화했더니 바흐 위원장이 내가 그렇게 지지했는데 한국은 한 일이 뭐 있어? 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북이 답이 없다? 불투명하게도 안 했다. 근데 더는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고민하다가 화상회 마지막으로 나가가지고 서울 평양 올림픽 어렵지만, 평양에 답이 없지만 서울시가 나서서 주차하겠다. 그리고 평양 설득하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안 됐죠. 근데 문제는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경고한 거 아닙니까? 경고를 한 거예요. 왜 우리 소위 국민의힘의 소위 입장과 다른 얘기를 하냐. 그럼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아니, 이것도 아니잖아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야.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아직밖에 더 있어요? 그건 오세훈 시장이 황당한 거죠. 아니, 서울 올림픽을
이제 됐잖아요. 40년 다시 열 수 있잖아요. 호주는 벌써 세 번째인데. 열고 32년도인데 평양을 설득해서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를 에 대해서도 국힘당 내에도 비판한 거에도 자기도 황당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하튼 전 이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 탓할 건 아니고요. 하여간 이런 점에서 이건 뭐 날라간 얘기라 그렇습니다. 경협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틀 속에서 경협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작은 교육입니다. 근데 북의 입장에서 작은 교육 쉽지 않죠. 또 물물교환 그럽니다. 최근에 어디 보니까 남쪽에서는 장관이 여전히 물물교환 얘기하고 북에서는 자급자족 얘기하더라고요. 3년 전의 기억이 어딥니까? 남북이 협력해서 평화와 공영 그리고 민족경제 발전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3년 지난 후에 한쪽은 물물교환 한쪽은 자급자족 뭐 신석기 시대도 아니고. 근데 이인영 장관이 작은 교육을 주자는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대동강 맥주를 갖고 오고 한국산 뭐 식용유를 주는 거 그거 의미 없습니다. 깨끗이 적는 겁니다. 경협은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오이사 조치를 풀었다 하더라도 갖고 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역을 주장하는 이유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오이사 조치를 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이사 조치의 핵심 남아있는 유일한 거는 지금 교역을 북한산은 안 갖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 제재였죠. 자, 그러면 북한산 대동강 맥주나 이거 갖고 옵니다. 제재는 못 갖고 오죠, 유엔 제재는. 근데 갖고 오면 우리 오이사 조치를 해산하는 겁니다. 없는 거죠. 그럼 시원하게 말하면 되죠. 오이사 조치는 해제됐다. 근데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오이사 조치의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남북간 교류 협력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권으로서는 대통령 행정 지침을 쉽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산 물건이 들어오는 거를 승인해 줌으로써 오이사 조치는 실질적으로 해산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대동강 맥주를 들어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재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재개되면 전 어떻든 간에 뭐 제 전공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이라고 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교류 협력은 이건 밖에서 보시는 거고.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제가 96년부터 대북 지원이 시작돼 왔고 그러고 보면 한 24년, 25년이 지난 거죠. 지난 20년이 넘는 대북 지원 역사 속에서 작년이 가장 안 좋았던 한 해입니다. 가장 저조했던 해입니다. 그 이인영 장관이 국회에서 7개의 정권을 지나고 많은 모든 정권과 모든 장관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었다고 얘기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최초의 장관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작년 9월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있잖아요. 그 이후로 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왜? 대북 지원하고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 등등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예전과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몇 개를 갖고 있죠. 뭐 기금도 이건 뭐 너무 구체적인 거라 말씀도 안 하겠습니다. 몇 개 의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대북지원 단체의 주체로 인정. 예전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로 대북지원 행위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 방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못하는데 이제는 독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가장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이제 전라북도 이름으로 대북지원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광역자치단체가 총 17개입니다. 17개인데 부산시가 지금 합니다. 박형준 시장이 들어와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9개는 대북지원 사업자, 주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8개는 안 하는 거죠. 나머지 8개가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 협력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왜 나서. 전라북도가 지역에 있는 결의 하나나 YMC랑 협력해서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나서 뭐해. 뭐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제는
지자체가 소위 인도지원이나 개발협력의 주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하고 그럼 북이 지자체를 독자적인 사업 주체로 인정하냐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역사상 20몇 년 역사상 북은 아직까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북은 현재까지 지자체를 단독 사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교류가 좀 돼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인 교류 협력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북이 파트너를 인정해 줄까 문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료를 몇 개를 보시면 올해는 하나도 없고요. 민간을 보시면 23억 지원이죠. 요때를 보시면 특수한 때입니다. 17년 초기에 개성공단 폐쇄를 했죠. 그리고 정권 바뀌었죠. 정권 바뀌고 군사훈련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북이 문을 닫았죠. 그때 최악입니다. 28억이에요. 11억이. 근데 작년 한 해가 23억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저조하죠. 물론 이러한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북이 중국과의 국경을 단절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갈 방법도 없고 물자가 들어갈 방법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지원이 가장 저조한 한 해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럼 역으로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게 활발화될 수 있을까? 그거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삼중고 작년이 우선 북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북경을 봉쇄했고 두 번째 남북 관계가 꽉 꼬여서 대화도 되지 않고 세 번째 북이 남쪽 민간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전라북도 육가장님도 이따 많이 가셨죠. 원하면 가집니다. 시간 있을 때 돈 있으면 언제든 가잖아요. 올해는 작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방북 신청도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못 가니까. 그렇지만 결론표로 보면은 대북 지원 규모, 대북 지원에 관련한 방북 현황이 소위 말하는 가장 저조했다는 한 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특성의 반영이지만 남북 관계가 그만큼 강하게 얼어붙었다, 교착됐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자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건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인은 31건 승인 받았지만 나간 건 15건. 이 중에 5건은 2019년도 거니까 10건 나간 거죠. 승인을 받고도 못 나가요. 국경에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에는 승인도 안 해준다. 그래서 한 40개 정도의 반주 승인이 밀려 있습니다. 즉 40개의 단체와 지자체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코로나가 없어져 이제 드디어 북중 통행이 재개돼요. 우리도 다 승인을 해요. 자, 그럼 40개 중에서 몇 개가 건너갈 수 있을까요? 전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 북이 안 받는 거죠, 이제. 북이 안 받기 때문에 통일부가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안 받는데 승인해줘봐야 뭐예요? 또 승인해줬는데 가끔씩 무게 물건 보냈다고 언론 나오면 그게 또 결정적인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통일 입장에서는 민간단체들이 저 물건을 보내가 또 떠드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가짜라고 생각해. 오히려 승인해준 물건이 가면 오히려 남북관계 저해. 왜? 북이 안 받겠다고 했는데 왜 몰래 보내나 이거죠. 그것도 열심히 한국산 물건 갖고 열심히 보내려고 그래요. 그 단체 물론 폄하는 그 단체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보내는 게 목적이지만 통일부 입장에 보내면 그게 승인해줘봐야 과연 문제라는 거고 북의 입장에서는 아예 안 받는데 왜 보내. 해봐야 받는 단체만 받는 북한에 관련된 기구만 다쳐요. 많이 다쳤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6월 이후로는 북이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인도 지원이라는 게 정말 어려우니까 돕는다는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인도지는 어떻게 보면 아사라판이 돼버린 거예요. 남북협력기금을 지웁니다. 대북지원 사업자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북한의 물건을 지원하려고 하면 인도지원 하려면 사업자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몇 개냐? 156개예요. YMC는 전국 YMC 연맹이 하나로 있죠. 부분이 안 돼 있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대북지원 사업자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99년도 취임하고 나서 민간의 대북지원 열자고 정책을 3개를 발표합니다. YS 때 하나. YS 때는 대북지원이 독자입니다. 적십자수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즉
8년도에 들어간 물자는 아무리 뭐 기독교 보내더라도 결국 들어갈 때는 레드크로스 붙여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국 적십자사가 아니라 IFRC 들어갑니다. 왜? 우리 정부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DJ 들어서 왜 적십자사만 창구를 독점하느냐, 민간한테도 주자. 그래서 2번이 유진벨, 월드비전,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 그 다음에 남북나눔운동, 홍정보 등등등등 해가지고 한 10년이 15년에 103개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부대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56개입니다. 자, 이걸 북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156개를 다 어떻게 상대해? 많이 상대해야 5개일 텐데. 많은 거 아니에요? 제 주장은 없애야 됩니다. 이거. 대북지원 사업자 제도는 규제입니다. 없애고 협력사업 승인합니다. 이러면 전라북도 결의 하나든 뭐 기독교 뭐 총회든 간에 우리가 북하고 합의해서 이런 물건을 보내겠다 하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건 가면 되잖아요. 왜 사업자만 하느냐. 전 이거는 구태연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여간 여하튼 간에 대북지원 사업자 이렇게 많다라는 게 현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딱 가니까 전북 결의 하나가 있네. 결의 하나 우리 박영승 대표가 그저께 포장 받았는데 또 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북 결의 하나는 이거 농입니다만 이건 합동입니다. 합동. 이건 합동 2세에서 받고 쭉 이렇게 갑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 많이 받았어요. 한국 자유총연맹이 드디어 받았습니다. 반공연맹 자유총연맹이 드디어 대북지원 사업자를 받았어요. 자유총연맹에 나무 심기를 하려고 그래요. 산림청, 민간하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무 심기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북에 보낸 묘목 한 그루가 북한의 자유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뜻이다. 그리고 대북지원 사업자.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아마 여기 몇 분들은 대북지원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대북지원 사업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런데 아직 승인받지 않고 신청하고 있는 단체가 또 40개가 됩니다. 기업들도 있고요. 모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대북지원 사업자 딱지를 하나 갖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왜 그럴까요? 정말 북이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나 대북지원 운동 할래. 그래서 대북지원 사업자를 받으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어차피 북과의 사업을 하려면 뭔가 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YMC가 평양에 YMC 학교를 주려면 뭔가 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여를. 어느 기업이 북한의 대동한 맥주를 가져오려면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게 하도 어려우니까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강 맥주를 가져와. 그리고 나서 그건 북이 그냥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 사고 황금 주면 제재 걸리니까 또 힘드니까 대신 그 회사한테는 인도적 지원으로 밀가를 줄게. 이러면 인도적 지원으로 갑니다. 편법이죠. 그 편법 좋다 나쁘다. 이게 남북관계 그리고 제재다 보니까 이런 편법이 발생하는데 왜 대북지원 인도 지원이 원칙이 있는데 인도 지원은 왜 그런 식의 대가성으로 하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북지원 사업자를 없애든지 인도 협력 사업 자체 구성을 없애도 교련 전체를 총괄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제는 인도 지원 사업이 마치 북한의 대가를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면허증, 라이센스 생각하는 거. 뭐 제가 대북지원 단체 출신이라 그렇게 억울함을 주장하지 몰라도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기대가 기업하는 입장에서 야 어차피 북에 주는 것도 다 주민들이 주는 건데 니들만 인도 지원하냐? 그건 우리 인도 지원 아니냐? 뭐 할 말은 없긴 없어요. 근데 남쪽이 인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남북 간 관계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고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제된 형태다라는 좀 그런 거고 더구나 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엔 제재 때문에 인도적 지원도 어렵다. 경협은 아까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애는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돼요. 지금 11개의 대북 지원이 받았어요. 면제를.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만 노란 건 지자체입니다. 이게 보안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렇게 받았고 이 중에 한 건을 제하고는 아직 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물건을 보낼 때 내 돼지 공장을 하거나 뭘 할 때 거의 30-40%가 유엔 제재 물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작년, 재작년에 한국 NGO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드디어 유엔이나 미국이 한국 NGO의 대북 지원은 다른 나라 NGO의 대북 지원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문제, 평양 사무소를 제외합니다.
한국 NGO 하루 이틀 만에 해줍니다. 문제는 안 돼서 그런 거죠. 안 돼서 그런 건데 지금. 따라서 제재 때문에 물론 대규모의 개발 지원은 어렵지만 유엔 제재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근본적으로 어렵다. 저는 그것도 틀리다고 봅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려요. 면제받을 때 시간 3달, 4달 걸립니다. 유엔은 2, 3일 해주지만 그걸 한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 정부와 협의에 보통 2~3달 걸려요. 자, 그러면 그런 거죠. 자, 전주 YMC가 갑자기 평양에서 연락 와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하고 협의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닐 온실 하나 해주셔. 오케이, 명단을 딱 받고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 비닐하우스 온실 프로젝트의 반이 제재 면제예요. 제재 면제는 반출생각 관계 없습니다. 받아. 4달 걸리죠. 면제 갖고 면제를 가진 거 가지고 정부 승인해요. 2달 걸리죠. 그 다음에 걸린 거 가지고 물건을 사서 보내. 2달 걸리죠. 1년 걸립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제재가 없고 이럴 때는 원하면 금방금방 할 수 있었는데 이 제재가 6개월을 잡아먹습니다. 3개월을. 그러니까 인도 지원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북도 이걸 압니다. 북도 2017년, 8년까지 몰랐어요. 근데 막상 남쪽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해보니까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북에서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재 면제, 제재 해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여하튼 간에 대북 제재가 우리 인도전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나 결정적으로 장악되지는 않는다는 점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통일부의 현재 남북협력기금 중에 6천억 정도가 기금으로 있습니다. 이게 민간단체 지원인데 1,400억은 정부가 쌀을 주는 거고요. 4,500 중에 4천억은 민간과 합동을 해서 전부 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700억, 한 2천억 될 겁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이번 늘렸다고 그랬죠? 54억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당연히 연도에 다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보통 한 5년간 20% 정도 쓰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은 뭐냐. 지금 민간단체가요, 다시 대북 지원을 하려고 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북한 불쌍하다고 도웁시다. 돈 안 내요. 큰 법인,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같은 데도 이사회를 통해서 대북 지원할 테니까 10%만 띱시다. 쉽지 않아요. 천하의 YMC 전국연맹이 다 돈 모아요. 5억, 10억 쉽지 않습니다. 모금 맛이. 근데 갈수록 시작되면 북한과의 인도적 개발협력이 사이즈는 커지죠.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산이 푸르는데 뗄까면 왜 걱정하십니까? 이게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적 기금을 민간단체가 어떻게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민간단체는 민간단체의 헌신성과 전문성, 통일부나 지자체는 기금과 제도적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지자체가 우리 독자적으로 해, 정부가 우리 독자, 이게 아니고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정말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럼 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 제가 그 지자체를 인정해 줬다는 얘기 하셨죠? 그 지자체한테도 기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역행하는 겁니다. 지자체는 경험하시지만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요. 북을 상대하고 몇 년 동안 지속가능과 상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의 정치적인 것도 있고요. 탐정들이 바꾸세요. 전라북도 아직 담당어제도 없잖아요. 바꾸셔요. 근데 전라북도 영내에 대북 지원하거나 하는 평화교는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그 단체들이 내세워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원해주고 하는 방식. 즉 민과 지자체와 정부가 3자가 협력해서 의미 있는 개발협력사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거꾸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앞으로 대북 지원 하시려거나 하시는 좀 입장이 있으셔가는 모금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의미 있게 돼 있는 쓰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이런 공적 기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중요하다. 전 그런 점에서 순수하게 시민 모금으로 해야지 정부 돈을 받느냐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조금 하는 거고요. 규모 있는 의미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개발 협력사를 하려면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공적 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교육에 이런 건 힘이 있잖아요. 이걸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데가 천주교죠. 천주교는 파워가 세더라고요. 한 원불교도 세고. 근데 기독교가 제일 센 줄 알았더니 기독교가 제일 약하더라고요. 왜냐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156개 중에서 3분의 1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응?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면 몰라도 북한은 좁고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왜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래서 뭐 외람된 얘기지만 이거는 그냥 이게 수단이 아니잖아요. 정말 북한에 대한 의미 있는 평화교류 개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남쪽이 공신력 있는 기관 총회가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 남쪽 기독교계에서도 좀 의미 있는 나눠져 있지 말고 좀 통합적인, 제가 예전에 남북 나눔 운동이 한 거 알고 있거든요. 기독교 동포. 그런데 이제 다 분바에 대해서 이제 각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논의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15분 안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아까 150번 얘기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방북을. 그리고 나서 2018년 하노이 되고 뭐 다 되고 나서 마지막 10월 4일 날 비행기 타고 군용기 타고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민간단체의 방북이 5년만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김영대 회장도 나오고 이렇게 쭉 왔어요. 뭐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데도 또 아까 말씀드린 안 가려고 하는 걸 안 보여주려고 했던 거를 자기들이 하는 것만 보여줘요. 우리랑 했던 것은 안 보여주고 자기들이 했던 것만 보여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민족 할 때 같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박용일, 김영대가 물러가고 박용일이 사회민주당 당수가 되고 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아마 민족화의 협의회, 미납이 살아있다면, 남아있다면 이 양반이 아마 회장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준비 잘해줬어요. 저한테 특별히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화 국민으로 갔죠. 그때 이제 이명일 아실 거예요. 이명일이 미납 부회장. 인사를 하면서 딱 하더니 제가 좀 서운한 말씀 드리겠어요. 아니, 우리 좀 바빠 죽겠습니다. 통일단체도 상대해야 되고, 정치단체도 상황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못 와서 안달들이십니까? 응? 그 얘기는 18년 4.27 되고 나서 자 제일 북에 먼저 간다. 민간단체 간다. 누가 먼저 간다고 생각할까요? 지원단체는 지원단체가 우선에 생각했을 겁니다. 6.15는 6.15가 우선 생각했고 그렇잖아요. 사회문화단체는 미납이 생각했는데 빌어먹을 이런 민간단체는 하나도 못 가고 누가 갔습니까? 조영필 선생이 가고 가서 공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농구 선수들만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약에 오는 거죠. 20년 동안 어릴 때도 했는데 아니, 나라 좋아졌다고 해서 정부만 부르고 막 국회의원들만 부르고 뭐야 노무현재단 부르고 뭐 부르는데 우리는 안 불러? 이거에 대한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 아유 뭐 우리가 안 다니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내년, 그러니까 2019년이죠. 내년도부터는 여기 선생 같은 경제단체의 판이 될 텐데 뭘 그렇게 맥달을 못 참으십니까?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요? 경제단체는 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 NGO들은 협력단체를 불렀어요. 인도적 협력단체를 불렀어요. 근데 경제단체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 임 선생 경제단체가 왜 경제단체일까? 강 선생이 한겨레 신문에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잘 사는 남쪽 국민이 못 사는 북한 인민들을 인도주의와 동포애로 돕는 게 아니라 9월 평양 공동에서 나온 것처럼 공리공영과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 대북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단체지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그러니까 경제단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럼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인도지원단체, 뭐 협력단체, 아니야 경제단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북이 하는 굉장히 우리는 이거를 참 수사로 생각했는데 북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 발전 틀에서 일을 하니까 지금까지 했죠. 인도지원단체, 협력단체가 아니고 경제단체입니까? 뭐 이견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0년을 인도주자로 살아와서 훈장도 받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경제주의자가 되냐. 쉽지 않다. 그리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북 인도 지원의 깃발을 내려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북한 정권 나쁘지만 인민도. 근데 그게 시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어떤 거냐. 그러면 과도기적으로 전략적 인도 협력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를 3개월 동안
한 3, 4일 동안에 미래의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예요. 강 선생, 인도적 협력 사업이라 표현은 어떻습니까? 전략적 인도 협력 사업. 왜 전략이냐? 민족 경제 균형적 발전이 한반도 남북 간의 공동 발전 전략이니까 전략에 복무하는 인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북이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고 와서 술을 먹는데 이런 겁니다. 9.19 하고 나니까 나도 봤었는데 눈물이 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남측의 얼굴을 보니까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 왔다. 그러니까 남조선 인민들의 꿈이 뭡니까? 자동차 몰고 개성 오고요. 평양 와서 옥류관 냉면 먹고 겨울에 스키장 삼지천 가고 또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개모학원 트레킹 하고 싶다. 평화가 온다니까 남쪽 국민들의 꿈은요. 그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좋습니다만 우리 조선 인민들은 어떤 꿈을 꿀까요? 평화 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서울대도 유학시키고 한라산도 가보고 그거 좋다는 해운대도 가보고 전주 비빔밥도 먹고 전주 익산에 있는 우리 전주 김치 시점에도 가보고 이런 꿈을 꿀까요? 무슨 평화가 왔다고 하지만 남조선 인민들한테 그 꿈이 이제 우리한테는 남쪽이 아직 안 보인다 이거예요. 어떻게 금여봉사를 안 하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아시겠지만 군 복무기간 좀 짧게 하고 그게 아직 다가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거. 왜 그러냐? 제가 사실 드리고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사는 게 달라요. 그 얘기에 사는 게 달라요. 제가 굉장히 뼈저리게 20년 동안 내가 뭐 했냐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이거 진절이 나게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장 마음 아픈 게 난 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마음 아픈 걸 봅니다. 이 유니세프 자료에 박규진 안에 5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 10% 되는 아이들이 저체중이에요. 얘들이 설사병 걸리고 쭉 하면 급성 영양장애에서 죽어가요. 세계 140의 아들이 모성 사망률이 5세 미만 사망률이. 근데 우리나라는 0.7%예요. 이거는 특이 체질입니다. 5년 동안 못 먹고 영양실조 때문에 저체중이 된 아이들이 아니고 물론 학대받은 아이들도 있겠죠. 특이 체질이에요. 근데 북한테는 없는 게 우리나라한테 있어요. 과체중이에요. 북은 과체중이 없습니다. 5년 동안. 뚱뚱한 애가 없어요. 비만된 애가. 우리나라 애들은 5년 안에 8% 애들이 뚱뚱해져요. 이게 종족이 달라지는 거죠. 이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보니까 FAO가 140만 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올해 우리가 전북이 제일 재고가 많습니다만 40만 톤밖에 안 되지만 우리도 조금 있어 올해 되고 추곡 수매해가지고 격리시키면 140만 됩니다. 한쪽은 140만 톤이 쌀이 모자라요. 먹을 게. 한쪽은 100만 톤 이상의 쌀이 과잉 생산돼도 창고에 있습니다. 5년 되고 나서 폐기해버립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유엔에서 소위 1000만 명의 사람들한테 이게 배가 고픈 애들이에요. 배가 고픈 주민들이에요. 3분의 43% 됩니다. 이들한테 콩기름, 밀가루, 비스킷을 주는데 돈 오가는 게 7천만 불이에요. 7천만 불 달라고 그래. 7천만 불이 얼마입니까? 700억입니다. 700억을 돈을 주면 1000만 명이 먹어요. 그런데 앞에 보셨어요? 기금? 우리나라 남북협력기금 얼마 있습니까? 6천억이 있어요. 지자체 얼마 있습니까? 1,400억 있어요. 합쳐서 8천억 있습니다. 작년에 쓴 거 5%도 안 됩니다. 한쪽은 7천억의 돈을 북에 주려고 남아있어 간질간질하고 한쪽은 700억이 없어도 1000만 명을 못 먹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균형이죠. 아니 이런 상태를 놓고 9.19 능라도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전쟁은 없습니다. 평화가 번영했습니까? 북한의 애들은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잘 먹고 옆에 또 한 새끼 취하더니 찬색 죄송합니다. 강 선생 그 생각하나 뭐 우리 팔아서 먹고 사는 거지 뭐 훈장도 받고 뭐 찌르는 거예요. 그래 인도전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으면 했지만 결론이 이거 벌써 이런데 전쟁은 없고 평화 왔다 우리가 언제 이제 남쪽과 같이 살겠다 그렇게 않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꿈이.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요? 우리도 남조선 인민들의 수준만큼 산다는 게 뜻입니다. 그걸 해줄 용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전 그때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의 구축 핵심, 교류협력 교류의 핵심은 남북 주민들이 같은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균형 발전을 봐요. 그래서 그 애가 남에서 태어나거나 북에서 태어나거나 똑같은 영양지수를 가져야 돼요. 산모가 남에서 애를 배웠거나 북에서 남을 배웠거나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똑같아야 돼요. 삶의 질이 같아야지 같은 평화의 꿈을 꿀 수 있는 거고 같은 번영을 꿀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인도 지원이라는 것이 균형 발전 등 얘기하지만 핵심은 역시 북한 인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 특히 건강권을 높여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북 지원은 예전처럼 단순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친밀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과 남북한 주민들의 균형적인 삶을 만들어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 삶을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올리는 거잖아요. 많은 균형 발전이지만 어떻게 북한 주민의 삶을 적어도 10년 안에 남쪽 주민들과의 가냐. 근데 그 핵심 북한이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경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그럴 때 우리 민간과 지자체가 인도 지원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불쌍한 주민들 단지 돕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갖게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꿈을 같이 꾸게 하고 그럼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튼튼한 토대, 소위 주춧돌을 만드는 거구나.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대북 지원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부랴부랴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제가 술 먹고 이제 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정성제약입니다. 그 다음에 박영이 좋다고 술 한잔 따라줘요. 아무도 못 갔습니다. 요게 소위 북민협이죠. 북민협에서 어린이 회장, 북민협 회장, 월드비전, 평화신부 목사님, 신부님 8개 다 제가 갔는데 이 단체가 가는 곳 하나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어깨동무 한 청년 가서 울어요. 내가 10년 동안 해왔던 어린 어깨동무병을 왜 안 가냐. 나중에 얘기해요. 가봐야 사람도 없어요. 다 빠져나간 거야. 없어진 거예요. 남쪽이 지원이 안 되니까 사람 떠나. 이게 참혹한, 이게 교류협력이 10년 안 되고 참혹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다시, 남쪽 좋아졌으니까 남쪽과 협력을 다시 하겠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이건 왜? 완공하고 나서 상당 기간 자기들이 해갖고 먹고 살아요. 기관이 힘 있어요. 근데 이때,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소장이고, 여기 부소장인데, 자, 우리 대표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갔는데, 커피 한 잔 안 주더라고. 서 있는데, 제가 소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우리가 남북관계 핑계대고 아무것도 못 도와드렸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힘드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들 정말 잘 끓여놓으셨네요. 잘 끓이긴 뭘 잘 끓입니까? 굴러가지가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게 어디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혹시 뻔뻔하지만 다시 협력 사업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소장이 딱 있다가 하더니 이 친구가 강총전 선생님 부탁이면 다시 협력 사업 한번 해봅시다. 다시 믿어봅시다. 그러니까 멀쩡하니까 서로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의서 썼습니다. 정성, 제약 등등 다 너무 정말 이걸 북이 써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써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6.15 민족의 동포의 정신에 의해서 한다가 아니고 판문점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게 북이 써온 거예요. 민족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면서 호혜와 국립공의 원칙 그리고 민족 경제 균형 발전 도모하는 방에서 딱 입장을 정합니다. 동포의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합시다. 다 해요. 고리형 이게 소위 자원순환이요, 농촌현대, 농기계 등등등 하고 보건의료부터 제약생산 이게 전염성 질병이잖아요. 하고 등등등등해요. 산림 분야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다양한 분야로 하자.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 하기 싫었다고 하는 어린이 선언도 어린이도 지원합니다. 같이 하면서 밀가루 주기로 한다 해놓고도 줘요. 이게 10월 말입니다. 아니죠? 11월 30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3개월, 3년 지나서 또 거짓말 했습니다. 물론 핑계대 주죠. 북이 안 받던데. 정성지역은 하고 싶은데 그 외에는 노동당이나 민합이 없어져 연락이 안 되게 못합니다. 얘기 하겠지만 결론은 또 거짓말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좋아졌지만 남북관계 관계 없이 우리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무조건 해?
돈을 갖다 퍼줄 수도 없고. 또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거짓말만 됩니다. 아니, 민간단체가 정말 자기 돈 모아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남에서 또는 북에서 자기들 정치적 이유로, 당국간 이유로 민간들을 막잖아요. 우리 정부도 나쁘지만 북도 나쁘잖아요. 빗장을 걸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 거짓말을 만들고, 제가 흥분해서 그렇습니다만 왜 양치기를 만들어. 상황이 이런데 누가 앞으로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 총장님 만약 북에 가가지고 하자면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가끔씩 줍게 되면. 말 못. 이게 뭐냐면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사업에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지속성을 담보하자. 북하고 문 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적어도 민간단체 교류협력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자. 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제 몇 개 나올 겁니다. 하나가 법만 되는 겁니다. 지금 한 60개 단체가 북민협에 가 있어가지고 뭐 19대 때 또 그때 이인영 장관이 대표 발의했는데 안 됐죠. 올해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죽하면 대북 지원을 법률로 만듭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지원의 결정은 지금 인권재단이 하게 됐는데 뭐 인권 하게 됐는데 대북 지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민간 가버넌스 구조를 만들자는 거고요. 앞으로 이것을 신고로 가는 거죠. 승인받아서 못 갑니다. 크게 신고하면 신고로 가겠다. 유엔 제재 물자가 있는데 왜 받아요? 그럼 우리 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물론 중국에서 물자 살 때는 돈 보내는 문제도 있지만 더 이상 통일부가 승인제를 폐지해라, 물자. 반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교류협력, 인도지원의 가장 중요한 물자 지원은 신고제를 하자. 그래야지 보내고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으로 강제하는 이런 한심한 상황이 돼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인도개발 협력사업의 안정성을 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다음 주에 논의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쉽지 않죠. 이거 법 통과되기 위해서. 두 번째 제도화입니다. 이게 핵심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 되고 나서 물자만 사랑은 너무 오가라요. 가장 핵심은 경인선과 동행선 구간의 통항권을 유엔으로 이관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해서 연락사무소 말고 CRQ 운영하는 거예요. 교류협력 핵심은 통행통시 통관이에요. 사람이 오고 사람이 연락하고 물자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같은 전 근대적 시스템에서 불가능합니다. 제재 상황에서 중국에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코로나도 불가능해요. 코로나 현 상황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육로로 통한 삼통의 정서가 필요한데 문제 핵심은 북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유엔사가 가난하고 있잖아요. 지난 4월 27일 날 3주년 행사를 민간단체가 해서 하려고 했어요. 제가 하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DMZ 내에서 20명 이상 행사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가서 사진만 찍으셨잖아요. 사진도 마음대로 못 찍게 하잖아요. 우리 땅이 아닙니다. 전 적어도 그래서 비군사적 분야의 경의선, 동해선, 비군사적 분야의 통행통신권은 반드시 우리 정부가 이관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야 이런 유엔사랑 싸우고 미국과 설득하면 드디어 이거 했구나. 굉장히 어렵지도 않아요. 대통령이 노력하면 됩니다. 이거 유엔사가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있지도 않은데 그거 제가 보기에 군사적 분야는 철저하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작전권 전환 이전에 비군사적 분야 민간교류를 왜 막습니까? 그건 북이 봐서 9.19 성명 시큰하게 사인했지만 3년 동안 남쪽 정부가 뭐 했지 봤을 때 가장 본 게 아이고 타미플러도 못 보내고 아이고 행사도 못하고 통일부 장관이 구경 오다고 유엔사 대령이 오지도 못하고 이거 한심한 거죠. 한심하다는 말이 너무 우리 정부를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해나가야도 노력해. 그럼 국민들이 지지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제도화의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 법제화, 제도화 그리고 이제 재단 만들어야죠. 저희 남북협회 35명 제일 적습니다. 그거 갖고 뭘 합니까? 이제 협회가 아니라요. 인도지원재단, 경협공사, 사회문화지원 같은 민간협력의 큰 재단을 만들어서요. 정부한테 출연금 아까면 4천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4천억을 민간협력 결정에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정부 결정이 아니고. 호이카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여튼간에 민간의 교류협력은 별도로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물건 하나 볼 때 승인받죠. 돈 받을 때 승인받지. 넘어갈 때 뭐 승인받지. 이게 아니라 민간 자유로에 의해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넘길 때 진정으로 공을 북한테 넘기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는 상황에서 공을 넘겼다? 제가 보기엔 말의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누구를 나토라고 그러잖아요. No action, only talk. talk only. 행동은 없고 말만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통일을 보면 나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인데.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보는데, 하여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4.27, 9.19 3년이 지났는데 뭐가 바뀌었죠? 교류협력법이 바뀌었나요? 아까 말한 몇 가지의 성과는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그렇죠. 법이 바뀌었습니까? 제도가 바뀌었나요? 뭐 단체가 공적 기구가 만들어졌나? 그게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을 탓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 부족을 자성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북입니다. 자, 북이 아까 156개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잖아요. 북이 9.19 선언 나고 나서 미납이 총하면서 남쪽에 제안할 거 10개를 만듭니다. 그 사업이 있어요. 우리 정부는 그 정부를 보고받고 사업을 만듭니다. 우리 정부, 북한 걸 제가 공개할 건 아니고 우리 정부 10개의 사업을 하는 거죠. 코로나 등등등등 해서. 북은 당신 코로나가 없을 때였어요. 감염병이었어요. 북한 감염병. 여하튼 간에 북도 아는 거예요. 다른 경제 이런 게 아니라 남쪽의 민간단체에서 의미 있는 개발협력. 이 내용은 보건의료, 감염병, 기후환경, 농업 부분에서 남쪽의 질을 따라가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열심히 북도 준비했습니다. 그 우리도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뭐 허황되죠. 다 열렸을 때 과연 뭐 미납이 살아있을지 어디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북이 사업을 제안하겠죠. 누가 가면 이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 사업이 어떠냐. 북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오너십, 자신들의 주체성을 존중해주고 남한의 상호 청일성도 잘 인정해주는 남북 공동의 협력기구를 통한 걸 가자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지 말고요.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그 CIQ, 강 선생 CIQ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개성에다가, 남포에다가, 단동, 신유지에다가. 남쪽에서 물건이 오면 이제 오면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창구도 없다. 그리고 그걸 배달 시스템도 없다. 그러니 통일부 돈 받아가지고 남포, 개성, 신주에 자신들이 운영할 테니 보센 창고를 만들어주면 남쪽에 지역 물자리 걸려오고 거기서 트럭 몇 대 사주면 트럭으로 택배, 남쪽 택배처럼 배달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도 좀 받아가지고 자신도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협력 공동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9월 이상부터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 해서 결국 지금은 일방이 일방에 주는 게 아니라요. 정말 북한의 삶의 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개발협력성이 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규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원칙을 4개를 봅니다. 아마 여기 골프 치시는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올해가 2021년이에요. 그리고 2031년에는 남북의 모성 영아 사망률, 아까 말씀드린 저체중률, 북한의 저체중률을 2% 낮추고, 그다음 남쪽이 과체중을 낮추자는 말을 참 못하겠네. 모성 사망률 몇 프로 낮추고, 식량 생산을 톤당, 우리는 톤당 헥타르당 톤당 7톤의 벼가 나옵니다. 북은 3.5톤 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의 문제예요. 비료의 문제도 있지만 하자. 뭐 이런 식의 공동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남북이 같이 플랜을 잡는 겁니다. 왜? 민족 경제 균형적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해서 공동의 기구를 만드는 게 서울에 만들든 평양에 만들든 현재에 만들든 공동의 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앞에 말씀드린 북이나 남이나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가 가다서다 하지 않게 해서는 보장을 하고 펀드를 만들자. 펀드는 우리의 목이겠죠. 이게 보니까 골프예요. 이 기준은 소위 말하는 SDG, 한반도 유엔이 정한 SDG의 목표입니다. 유엔의 SDG의 목표는 17개 골이 있잖아요. 17개 골. 여기 18번째 골로 들어가자. 그래서 국제개발 원칙을 준용하지만 한반도판 SDG를 만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에 드린 기금 지원의 문제, 지원 사업자를 늘리는 문제, 지자체에 대한 문제를 딱 볼 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고 봐요. 왜? 하나는 민간은 알아서 관리하는 거고 이거를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부는 당연히 정부 독점을 하고 싶어 하죠. 왜? 복지부는 당연히 물론 맞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거죠. 산림청이 그거 하고 농림부가 하고 계시지만 어딥니까 농수한 그저 공사 농어촌 공사가 국회 수리개발 뭐 다 하고 싶어하고 하는 이유 두 개죠. 하나는 책임성 있는 거죠. 남쪽이 정부 교섭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산 받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가 하는 거 좋아요. 지속성 담보할 수 없어요. 왜? 정부기관은 갈 수 없습니다. 평화체제가 된다 하고 남북 간에 연락대표 준다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정부에서는 안 됩니다. 민간이 해야 됩니다. 민간이 나서서 하고 정부가 지원해줘서 안전을 갖추게 만들어요. 그게 민간의 장점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어제 6.15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5개월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합니까? 선민후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 우리 정부가 하는 게 선민후관인가요? 전 선관훈입니다. 여전히 정부가 나서 이것도 정부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까 민생협력 사업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 시민사회가 바짝 정신 차려서 좀 돈도 끌어오고 재단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어서 우리 주체성을 확보해 나가가지고 정말 남북관계가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재개됐을 때 더 이상 당국 간의 관계에서 가다서다 하지 말고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내자. 그거 못하고서는 남북이 다시 열려도 민간은 여전히 알로 보이는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북도 알로 보고 우리 알로 본다. 민간이 스스로 자존심을 획복하는 그런 식의 독자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쌀지원은 제가 송화진 지사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이건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 길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남남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쌀이지요. 한쪽은 쌀은 한 톨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다 특성입니다. 또 한쪽은 같은 동포인데 무조건 군인도 우리 동포인데 쌀 줘야 된다고 합니다. 쌀을 지원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 사람들이 반을 쫙 갈립니다. 그게 진보와 보수 갈림돌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중도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필요하다면 줘야 되고 투명하면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왜 20몇 년 동안에 우리 한국 정부의 쌀 지원이 왜 남남 갈등의 요인이 됐나? 우리 정부가 만든 거예요. 장관급 회담하면 20만도 확 줘버리고 이상한 점 줘버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쌀은요 남북 간 협력의 가장 상징적인 겁니다. 여전히 140만 톤의 쌀이 모자란 나라가 넘쳐난 나라가 대비된다고 해서 민족경제 균형 발전 이게 그렇잖아요. 앞으로 쌀은 제 생각은 구호나 지원, 구상무역 결제나 모든 푸드포워크 일환으로서 국내산 쌀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쌀은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톤당 2,000달러 대 제곱미조차도. 근데 북한이 사다 쓰는 쌀이나 중국의 쌀은 태국산 쌀은 톤당 400달러예요. 5배 싸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이나 지자체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산 밀가루를 주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가만히 보니까 톤당 400달러로 농협에 삽니다. 남북협력기금 통일부는 2,000달러로 200만 원 가지고 농협한테 사는 게 아니고 400달러로 사요. 왜? 나머지 차액 1,600달러를 우리 무슨 줄 알아지겠지? 양국관리특별회비를 지원해요. 농림부에서. 이거 우리 기업도 지원합니다. 우리 제고민의 삶에는 400달러에 사고 나머지 1,600달러.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양국관리특별회비 외 집조 있잖아요. 가 농협에 줍니다. 제고민 농협에 관리하니까. 이거를 왜 못 주냐? 송화진 그 시도협회 그 회장 만드실 때 부결하니까 아까 1,700억 있잖아요. 1,700억 가지고 괜히 정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1,700억에 30%만 오다 다 내보십시오. 500억 아닙니까? 500억을 가지고 시도지사협회 광역자치단체 기금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남는 쌀을 사서 보내세요. 그럼 정부와 달리 북한으로부터 남쪽의 지자체가 저런 권한이 있구나 인식할 겁니다. 그러니까 송화진이 좋다 그래. 왜? 전라북도에 쌀이 많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안 된 이유가 있어. 왜? 여전히 쌀은 정부가 지원하는 거다를 갖고 있습니다. YS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쌀은 정부만 지원해야 된다. 왜? 쌀을 가지고 북한을 다뤄왔다니까. 그게 언제적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굳이 둔 얘기는 쌀을 이제 그런 정신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그리고 남는 쌀 모자라는 곳에 이러저러한 경로로 자연스럽게 가야지만 나는 그것이 한반도 경제 균형적인 발전의 대표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농림부나 청와대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럽니다. 사과하는데 기업도 사과하는데 왜? 그래서 쌀 지원을 이제는 제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산 재고미를 대북 지원이나 협력 사업의 기초 물자로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빼겠습니다. 저희 남북협회에서 제재 지원을 담당하는데 우리 HTS 코드가 우리가 한 13,000개 있는데요. 대북 제재가 보통 40% 차지합니다.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 시스템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보내는 문자가 10개면 보통 4개 정도는 제재에 해당됩니다. 그 제재를 인도적 목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 면제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북지원 사업자 단체가 안 계신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그래서 어차피 상당히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저희는 대북지원이 중간에 완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당 기간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대북제도 돌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농이 힘차게 해서 트랙터를 50대 사가지고 트럭 가놓고 뭐 승인을 안 하면 뭐 판문점으로 밀고 들어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년 지나고 면제 받는 거예요. 3년 지나고 지금 와서 저희 면제돼요. 그런데 면제도 트랙터 오시면 포를 끓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 기관은 제가 전농이 계시면 뭐라고 그럴 텐데, 대외비로 왜 공개하려고 그러던데, 외국은요, 국제기가 상주하잖아요. 내가 쓰고 뭐 하고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잖아요. 상주하지 않잖아요. 이 트랙터가, 내가 보는 트럭이 군용 물자로 전용된다는 걸 보장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상주에서 운전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논리를. 보내고, 거기에 있는 국제기구가 협의하고, 가끔씩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되돌려 받겠다, 나중에. 5년 끝나거나 유효기간이 끝나면 받겠다는 그걸 하겠다.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같은 땅에 북한 농민들 위해서 트랙터 주고 콤바인 지원하는데 그게 왜 제재 걸려? 이 나쁜 새끼들. 돌파해야 돼.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어? 라고 감정을 할 수는 있지만요. 대북 제재 강합니다. 그리고 그 트랙터를 판 회사가 큰 회사예요. 그게 근데 그 회사를 샀는데 그 회사 됩니까? 지금 뭐 20몇 개의 유엔에 저제가 있는데 왜 대북 제재가 가장 세냐? 옛날에는 지키지도 않았죠. 왜 세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스로 강하게 압박을 해요. 그것을 산 앞에 빠르신 분은 그 회사 사장이 가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그 콤바인이 잘못해 넘어가면요. 그 물건을 판 동양물산은 바로 세컨더리 보이스로 받습니다. 회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제재 불평성 그것이 갖고 있는 인도적 영향이 뜻하진 영향을 아무리 비판한다 하더라도 대북제재는 유엔의 대북제재는 그만큼 강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슬기롭게 어떻게 대북제재를 잘 활용하고 돌파해 나가느냐. 좀 이런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이고 택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두서없이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고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전라북도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전라북도 15년 전에 화려했던 경험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